남과 북, 밥꿈 칼의 백년 전쟁이라는 큰 제목으로 오늘 13번째 강의네요. 저에게 주어진 제목은 12.3 비상계엄과 민중운동의 새로운 전개입니다. 그동안 보니까 한은구 교수가 강의를 5개나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강의 영상을 봤거든요. 자료도 보고 전부 다 있더라고요. 구한말부터 남태령 대첩까지. 이미 다 얘기해놓고 뭘 또 하라고 그러나 상당히 고민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김하준 박사님이 강의 요청하신 메일을 잘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계엄 국면에서 민중운동과 응원봉 부대가 합류하는 남태령 대첩에 의가 1차 설명된 바는 있으나 노동운동가로서 현재 심경이나 향후 과제에 대한 현장성 넘치는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미래 세대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어디 주목했겠습니까? 노동운동가로서 현장성 넘치는 얘기를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강의 부제를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민중운동의 새로운 전개, 한국사의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주제를 이제 9개 정도 정했어요. 먼저 밥, 꿈, 칼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나 유복한 상인이나 시골 귀족의 상처받은 허영심이라든가 말 많은 철학이 아니라 2,500만의 사람들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굶주림과 추위, 괴로움, 이런 것들이 프랑스 혁명의 원동력이었다. 어느 나라 어느 혁명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토마스 칼레 프랑스 혁명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얘기도 이제 한국 교수님께서 하셨더라고요. 레미제라블 이야기하면서. 여기 보면요. 저보다 훨씬 자세히 하시긴 하셨어요. 혁명군 시민군 앞에 청년들이 주로 있었지만 당시 프랑스 시민군의 주력은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것도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그 굶주림과 추위, 괴로움에 시달리던 2,500만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혁명의 원동력이었다. 프랑스 혁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자유, 평등, 박애. 근데 박애는 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익숙한 더 적합한 단어는 요즘 연대라고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연대하는 단어 많이 쓰니까 자유평등 연대라는 이념, 이데올로기 먼저 떠올립니다. 그렇지만 자유평등 연대라는 이데올로기는, 즉 상부구조는 서민들의 절실한 경제적 요구 하부구조를 반영하여 체계된 사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이데올로기 형성되고 그걸 쟁취하기 위해 혁명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이런 절박한 경제 요구가 있었고 그 요구가 잘 사상으로 체계되는 것이 이런 이데올로기였다는 겁니다.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규정한다. 이런 철학적 명제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럼 굶주림과 추위, 괴로움, 이게 바로 밥의 문제입니다. 자유평등 연대 이데올로기는 이게 꿈의 문제죠. 이걸 이루기 위한 혁명이 칼이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겠구나. 대략 맞았나요? 이 정도면? 아닌가요? 이렇게 짐작했어요. 근데 이게 어느 나라, 어느 혁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다른 나라 것도 한 번 더 봐야죠. 링컨 대통령이 노해방의 아버지이고 남북전쟁은 노해방 전쟁이다. 이 지극히 당연한 명제에 물음표가 붙었을까요? 그러면 이 편지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싸움에서 제가 견제하는 최대의 목표는 비연방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것이지 노예제를 지키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한 명의 노예도 해방시키지 않고 미연방을 지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누가 쓴 편지입니까? 바로 링컨이 뉴욕 타임스 주필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미국 역사를 공부해 보면 참 이상한 점이 링컨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노예방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위인전에서 읽었던 링컨이 어린 시절에 엉클 톰 스캐빈 동화책을 읽고 흑인도 인간이야, 이런 휴머니즘을 간직했고 변호사가 되고 정치인 때문에 그 꿈을 실현시켰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노예방 약속을 마치 지키기 싫은 것처럼 계속 미루다가 거의 임기 끝날 때쯤 가서야 마지못해 서명하는 것처럼 했어요. 남북전쟁 당시 미국 북부는 공업중심 경제체제이고 남부는 농업중심 경제체제였습니다. 북부 지역에서는 해방된 노예들이 몰려와 싼 임금을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막대하게 필요한 반면 남부 지역에서는 목화 재배를 위해 노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죠. 노예박의 거룩한 이념은 상이한 경제적 이해관계 충돌이 체계화된 사상이라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경제적 요인이 사회 변화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그래서 이런 철학을 경제사관, 유물사관, 변증법적 유물론, 유물변증법을 부르는데 이건 다 똑같은 겁니다. 거의 같은 걸 이렇게 다르게 표기하는 것 뿐이에요. 오로지 물질적인 가치만 인정하는 게 유물사관이 아니라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변수였다. 이런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이한 경제 이해관계, 이게 밥의 문제지요. 노예박의 거룩한 이념은 이건 꿈의 문제입니다. 이걸 쟁취하기 위한 남북전쟁이 바로 칼의 문제인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로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 남과 북 밥금칼의 100년 전쟁 제목을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한국 근대혁명의 출발, 동학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세 농경사에서 근대 산업사에 넘은 자본주의 과정이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 매우 달랐죠. 한원구 교수가 자세히 설명한 내용이지만 또 전공이시기도 하고 조선사의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법과 제도를 고쳐 민주공화제, 대한민국을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강의 이렇게 말로만 설명해드리는 걸 다 글로 설명하는 친절한 강의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혹시 청각장애인이 있을지도 몰라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여서 만든 거니까 강의 들으시다가 지금 우리 수를 뭘로 보는 거야? 유치원도 아니고 이렇게 유치한 느낌 드시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들리지 않아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 90%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일제식민지라는 비정상적 방식으로 우리 스스로 계획과 전혀 무관하게 어느 날 갑자기 자본주의 체제로 편입이 돼버린 겁니다. 즉 양방과 상노로 구분되는 불합리한 신분 제도를 민중 스스로의 투쟁으로 바꾸지 못한 거죠. 근대 민주공화제 및 자본주의 체제에 필요한 사회 형성되는 과정이 역사에 생략돼 버린 겁니다. 조선사의 지배 세력이 외세에 일제와 결탁해 사회 변화를 요구하는 민중의 무참히 진압했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전쟁에 대해서도 자세히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동학농 희생자는 대략 30만 명에서 50만 명까지로 추정됩니다. 약간 주장이 다를 수는 있어요. 대략 이렇다는 거죠. 당시 조선 인구가 1,500만이었으니까 지금 5천만 국민의 국군 60만이면 60만 군인의 전부보다 더 많은 몇 배가 사망한 겁니다. 동학군은 죽창으로 덤빌 때 관군은 일본군의 지원을 받은 케플러 기관총으로 그냥 막 갈겼으니까 시체가 정말 산처럼 쌓였던 거죠. 동학혁명에 성공했다면 민비, 명성황후로 부르기도 하지만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연 씨가 워낙 뮤직비디오에 연기를 잘했고 명성황후로 우리 머릿속에 정말 각인돼 있잖아요. 그 눈물겨운 장면이. 뮤지컬도 한국 최장수 공연하는 뮤지컬로 성공했지만 민비를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노동대학이 역사기행을 다녀온 일종의 졸업여행입니다. 동학전적지를 다녀왔어요. 그때 해설 역사학자 박준성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시설물은 대나무를 형상화한 시설물입니다. 동학혁명이 성공했으면 민비는 가장 먼저 처형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프랑스 혁명에서 처형당한 왕비가 있었잖아요. 그건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그 사람은 직접 정치에 나선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합니다. 근데 민비는 직접 자기가 정치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처형 대상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런 기념물에 가서 가장 마음에 드는 조형물 옆에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여기 사진에 나오는 학생이 바로 이 강의실에 있네요, 지금. 이 두 분이 모자지간입니다. 근데 이게 가장 마음에 들었나 봐요. 여기 앞에 앉아있네요, 이 학생이 지금. 학생은 학부생이고 어머니는 우리 노동대학 수강생이시고 굉장히 열심히 다니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자치회장이 이 무거운 깃발을 광화문에서도 항상 이분이 이거 들고 다니는데 계속 들고 다니셨어요. 그 동학군 중에 보니까 거의 비슷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 옆에서 우리가 몇 장을 찍고 동영상도 찍었습니다. 입도만 하면 사인여천, 즉 사람이 하늘이다 라는 주의하에서 상하귀천 남녀 존비할 것 없이 꼭꼭 맞절을 하고 경어를 쓰며 서로 존경하는 데서 모두 심렬성복, 마음으로부터 깊이 일어나서 되었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반과 상놈이 같이 동학에 가입하면 양반이 상놈에게 머슴에게 존댓말을 했으니 그 머슴들은 얼마나 천국 같았겠습니까? 급속히 퍼져나간 거죠. 우리가 의를 들어 이에 이르니 그 본의가 단연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도탄 중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기 위함인데 안으로는 탐악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몰아내고자 한다. 양반과 부호의 앞에서 고통받는 민중들과 방백 수령 밑에 굴욕받는 아전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 자다.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를 하여도 미치지 못하리라. 그 부분에서 전봉준이 발표한 경문이라는데 뭐 이거와 똑같진 않았을 거예요. 후대 학자들이 이렇게 정리한 거죠. 근데 이건 지금 쓰는 성명서의 거의 모범처럼 딱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요, 보면. 지금도 되게 이렇게 비슷하게 씁니다. 노동자들이 성명서를. 그러면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한 게 밥의 문제예요. 사인여천이라는 사상은 우리의 꿈입니다. 이걸 이루기 위한 이 시각으로 일어서는 행동, 혁명은 칼인 거죠. 아, 결국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구나.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어제 했어요. 개표 방송 보면서 준비했습니다. 일제와 민주운동의 전개로 넘어갑니다. 조선노동연맹회가 결성됩니다. 1922년에 전국적인 조직이에요. 일제하에 노조와 조작단체 등 13개 조직과 2만여 명의 회원이 벌써 가입했어요. 그 당시에 신사회 건설 계급적 단계를 강요로 내걸었습니다. 23년 5일 우리나라 최초로 노동절 기념행사를 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노동절이라는 단어가 문건에 발견되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2,000명 노동자가 서울 종로에 모여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실업 방지 등을 주장했습니다. 더 많이 모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전에 이 계획이 발각이 돼서 순사들이 인쇄를 급습해서 다 검거하고 인쇄를 압수하는 바람에 그래도 이 정도가 모였습니다. 2년 뒤인 1924년 일자가 빠졌네요. 전국 260여 개 노동단체와 5만 3천여 명 회원을 거느린 조선노동총동맹이 결성됩니다. 그 결성하고 나서 찍은 사진이에요. 노동자 농민이 합세한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단위 민중조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꼭 100년 전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그래서 어떤 제목도 이렇게 100년 전쟁으로 맞췄을까? 이때부터 딱 100년인데 민중운동이 준비하면서 신기했어요, 제가. 일제강점기에 우리 선배 노동자를 만들었던 조선노동연맹회, 조선노동총동맹 등의 전통이 지금까지 계속 살아남아 민주노총 등 현재 노동운동까지 이어져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지 못했잖아요. 차근봉이라는 일제 식민지식 노동운동가가 있습니다. 3.1운동 당시 철도 노동자회를 조직했어요. 3.1운동에 노동자를 조직했어? 우린 3.1운동 그러면 시골 장터에서 남녀노소가 만나서 그냥 만세 부른 거로 생각하지만 그럴 리가 있었겠습니까? 당시 조선 땅에 많은 노동운동, 농민운동, 조작인들의 조직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왕성했어요. 그런데 3.1 만세운동이 터졌습니다. 운동 조직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성공회 대학교에도 많은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시라든가 인권회가 있는데 큰 일이 벌어졌어요.
촛불 집회가 벌어져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장 적극적으로 결합했겠지요. 3.1운동에서도 가장 마지막까지 조직적으로 저항한 대우는 노동자 조직이었습니다. 파리 강화회담에서 미국 윌슨 대통령이 제안한 각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이 스스로 결정하게 한다는 민족 자율주의 원칙이 알려지면서 조선의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희망의 분위기가 일어났다. 지금도 백과사전범 이렇게 설명합니다. 3.1운동 항목에 있어서. 과연 그것뿐이었을까? 어떤 얘기 할지 다 아시죠? 3.1운동이 발생하기 1년 5개월쯤 전 조선 바로 위에 있는 큰 땅덩어리에서 인류 역사 획을 그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그렇게 짧은 기간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전 세계에 끼친 사건은 거의 없었어요. 그게 옳은 영향이든 그런 영향이든. 그 사건이 뭐예요? 그 사건은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두 개의 진영으로 쪼개졌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 45%가 떨어져 나갔다. 유철규 교수도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 사건이 뭡니까? 러시아 10월 혁명입니다. 당시 러시아가 그레고리력을 사용하지 않고 따로 러시아력을 사용했어요. 당시 10월이 지금 11월입니다. 그러면 3.1운동이 일어나기 불과 이게 1년 5개월 전입니다. 그러면 그 혁명이 바로 밑에 붙어 있는 조선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안 끼쳤을까요? 전 세계에 끼친 운동이 바로 내려왔죠. 물 밀듯이 거의 쓰나미처럼, 폭포수처럼 몰려왔을 겁니다. 작은 무엇이 결국 고문 끝에 옥사합니다. 당시 사망 기사예요. 따님이 살아계셨어요. 역사 최기진 씨가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따님이 자기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혁명가로 나서서 그렇게 다닌다고 어릴 땐 그런 원망도 했다. 차근봉 씨의 딸은 노동운동가인 아버지를 혁명가라고 표현했을까요? 중국에 있는 독립운동 후손들이 한국에 와서 불법 체류자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막 20명씩 10몇 명씩. KBS 뉴스에 그분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때 혁명하신 이유는 우리 후손들이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후손들이 조국에 와서 불법 체류자가 되면 안 되죠.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민족해방운동이나 독립운동이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다 그걸 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 당시에는 사회주의 혁명이나 독립운동, 민족해방운동이나 노동운동이 거의 혼연일체였습니다. 거의 구분되지 않았어요. 원산 총포이 발생합니다. 29년 1월부터 4월까지 2천여 명의 노동자가 80여일 동안이나 파업을 벌이는 원산 총포이 발생합니다. 석유공장 일본인 감독의 조선인 노동자 구타 사건으로 시작됐습니다. 원산 노동연합회 지도 조직이 있었다는 거죠. 일본인 감독 파면과 최저임금제, 해고수당제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원산 지역 인구의 3분의 1이 참여하는 대규모 지역동맹 파업을 발전했어요. 원산 지역의 산업시설과 교통기관이 거의 대부분 마비됐습니다. 세계의 노동동세에 남을 만한 대규모 장기 파업이었어요. 임금 등 노동조건 개선뿐만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 수탈에 맞선 투쟁으로 발전했고 노동자 계급이 민족해방투쟁의 주역으로 나서게 되고 독립무장투쟁의 시발점이 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당시 동아일보의 기사입니다. 1월 23일에 원산은 바람도 몹시 불거니와 일기도 매우 쌀쌀한데 시가의 골목골목에서는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는 파업 노동자 때와 이들의 뒤를 따라다니는 순서 때가 이곳저곳에 흩어져 잠옷 험악한 분위기 속에 빠져 언제 어디서 어떠한 일이 돌발할런지 모른다. 당시 신문기사가 읽다 보면 이렇게 운율이 딱딱 맞았습니다. 근데 우리 구한말의 선조들이 쓴 한글을 보면 대부분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건 제가 읽은 것 중에 신채호님의 선생님의 글입니다. 정말 읽다 보면 막 신이 날 정도로 그분은 글을 멋지게 잘 쓰였습니다. 격정시대는 김학철 씨의 소설인데요. 원산 총파업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죠. 원산 총파업 당시 항구에 정박해 있던 일본 상선의 일본인 선원들이 조선 노동자들 파업 승리 만세를 외치며 박수를 쳤다는 장면을 김학철의 격정시대에서 읽은 뒤로 저는 일본 놈들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박준성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겁니다. 일본에도 지배자가 있고 피지배자가 있는 거예요. 자본가가 있고 노동자가 있는 겁니다. 한국 4년이 폐업했습니다. 마산에 있는 일본인 출자 회사입니다. 노동자들이 300일 넘게 농성 천막에서 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에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상켄 정기의 위장 폐업을 용서할 수 없다. 상켄 정기는 폐업을 철회하라. 한국의 노동자들과 연대 싸우자. 한국 4년 노조 힘내. 온라인으로 농성자가 연결해서 서로 격려하고 이런 활동을 합니다. 제가 짧게 줄였는데 본사에 찾아가서 와다 사장은 나와라! 막 정말 감동적인 투쟁을 하는 일본의 시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회대 같은 학생들이 일본에도 있는 거예요, 여전히. 어느 나라든지. 제가 썼던 칼럼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2021년 봄 일본 사람으로부터 내 책 그래도 희망은 노동운동을 번역해서 사람들 같이 공부하는 모임을 시작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얼마 뒤 일본에 두툼한 소포가 하나 왔는데 뜯어보니까 이렇게 한 권의 책을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별로 분철해서 소책자를 만들어서 공부했다더라고요. 1년 동안. 감격해서 그 소책자를 쓰다듬으며 한동안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책을 다 끝내고 나의 또 다른 책 우리가 몰라 이야기와 한겨레 하정관 칼럼을 번역해서 공부하는 모임을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칼럼에서 내년에 우리나라에 7순이 된다고 언급한 적이 있어 바로 일본에서 연락이 왔어요. 칼럼 사진만 보고 젊으신 줄 알았는데 7순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가까운 지인들도 잘 안 읽는 내 칼럼을 이역만리 받아 건네 일본에서 꼼꼼히 챙겨 읽는 열혈 독자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칼럼이 수요일 날 아침에 나와요. 한 달에 한 번씩 한겨레 칼럼이. 학교에서 한국어 교수를 만나서 내 칼럼 읽었어? 거의 안 읽었어요. 가끔 조혜재 교수님이 읽었어요. 왜냐하면 제 바로 뒷면에 조혜재 교수님 칼럼이 같은 날 실리니까. 지인들도 안 읽는데 일본에서 읽고 있더라고요. 동북한 개인 편지 내용은 일부러 소개합니다. 지금 일본의 노동자에게는 급전락하고 있는 노동운동을 재구축하기 위해서 한국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의 민주노조 운동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 편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가 볼 때 한국의 민주운동은 경이로운 수준이에요. 민주노총만 해도 1년에 최소한 2번에 거의 10만 명 규모의 노동자들 열잖아요. 메이데이 한 번, 11월 13일 전태일 추모일 가장 가까운 휴례 한 번. 그런데 요즘은 워낙 집회들이 많아서 1년에 몇 번씩 열립니다. 그런 집회들이. 다른 나라 보기 힘듭니다. 그런 노동자들의 집회를. 경이롭지요. 볼 때는. 우리나라 현장에서 피땀 흘리는 수많은 노동자 활동가들의 헌세를 바치는 마음으로 읽었어요. 만국의 노동자는 하나인 겁니다. 강조령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최소한 간단히 줄여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31년 5월 16일 평양 선거리 평원고무공장에서 당시 평양 부근에 고무공장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을 내리겠다고 통과하자 노동자들이 격분하여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28일 밤 파업이 시작되는데 공장을 점거하고 시위를 계속한 노동자들은 아사동문을 결의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단식 농성이죠. 기업주는 일본 경찰을 불러들여 파업을 진압하고 노동자들 회사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요즘과 하는 짓 똑같습니다. 자본가들은. 지도자였던 강주령은 31년 5월 29일 죽음으로써 평원 공장의 행포와 자신들의 싸움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마음으로 을밀대 올라갔습니다. 지금 고공농성하는 노동자들과 똑같은 심정인 거예요. 먼동이 트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자 강주령은 나라를 빼앗긴 노동자들의 처지와 평원 고무공장 노동자들이 처절하게 싸울 수밖에 없던 이에 대해 9시간 반 동안이나 을밀대 지붕 위에서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이게 앞쪽에서 찍은 사진이라 별로 안 높아 보이죠? 사람 머리 보이고. 앞이어서 그래요. 뒤쪽은 이게 절벽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곳이에요. 자칫하면 떨어져 죽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평양을 방문하는 것이 가능했을 때는 민주노총 간부들이 가서 많이 봤어요. 을밀대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때 찍어온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49명 우리 파업단의 임금 감화를 크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평양의 2,300명 고목공장 직공의 임금 감화의 원인이 될 것이므로 우리는 죽기로서 반대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쌍차는요 그렇게 폭력 진압하지 않고 1500명 해고하지 않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국현 씨가 유한 킴벌리 사장 출신 정치인이 뉴 패러다임 운동을 했던 분이 직접 쌍차 와서 얘기했어요. 한 명도 해고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하세요. 1,500명 해고하지 말고 7,000명의 노동시간을 골고루 단축시키십시오. 실제 노동조합이 제시한 방안이 그거였습니다. 노동조합이 무급순환휴직에 동의하겠다. 노동시간 다 단축하겠다. 퇴직금을 투자하겠다. 이걸 함께 살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노동조합이 구호로. 그래 노동조합이 제안한 방식이 회사가 노동자를 해고하고 절약할 수 있는 인건비보다 1,000억 원 정도를 더 절감할 수는 아니었어요. 그 합리적인 방안이 왜 실현되지 않았을까요? 당시 쌍차 노동자 투쟁이 승리했다면 한국 사회 노동자들의 투쟁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그 승리감을 맛보도록 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거기서 막아라. 어떻게든 막아라. 여러분, 지역 대책위가 왜 만들어졌겠습니까? 지역의 토세력, 검찰, 안기부, 경찰 다 참여해서 대책위가 대응했습니다. 총력으로 대응한 거예요. 총자본과 노동자의 싸움인 겁니다. 똑같은 거죠. 2,300명 평양 근처에 있는 고목공장 노동자 노동 조건이 다 향상되는 게 자본가들은 두려운 겁니다. 거기서 막으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2,300명 우리 동무의 살이 꺾이지 않기 위하여 내 한 몸뚱이가 죽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배워서 아는 것 중에 대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명예스러운 일이라는 것이 가장 큰 지식입니다.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이 지붕 위에 올라왔습니다. 나는 근로대중을 대표하여 죽음을 명예로서 할 뿐입니다. 긴 주장 중에 제가 정말 짧게 줄여서 소개한 겁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에 달려왔고 소방대원이 뒤쪽에 사다리를 놓고 몰래 올라가 완강히 버티는 강주령을 아래로 밀어 떨어뜨렸습니다. 강주령은 그물에 떨어지면서 기절하며 잡혔어요. 당시 동강이라는 잡지에 실렸던 사진 그리고 신문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평양 을밀대 최공녀 돌연. 평양서로 끌려간 강주령은 29일 저녁부터 6월 1일 새벽 2시 풀려날 때까지 밥 한술 뜨지 않고 완강히 버텼습니다. 단식 투쟁을 한 거예요. 풀려난 강주령은 곧바로 선결이 파업본부로 돌아가 동료를 격려하고 파업을 주도했습니다. 파업본부로 돌아가. 전 저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제가 80년에 잡혀서 21일 동안 지하실에 있었어요. 21일 동안 씻지도 못하고 양치도 못하고 옷도 못 갈아입었습니다. 근데 풀려났어요. 얼마나 몰골에 취했을까요? 냄새가 풀풀 나고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갔어요. 우리끼리. 야, 내가 안에서 들었는데 이런 시나리오를 짠 것 같아. 누구 빨리 피하고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 심정이 이해가 되죠, 저도. 당시 신문 기사입니다. 그런 조금도 상치 않고 석방되는 즉시로 다시 파업본부로 돌아가. 불과 8일 뒤 6월 강주령은 평양 최고의 적색노동조합 사건으로 다시 체포됩니다. 적색노동조합은 일본 순사들이 붙인 분류입니다. 혁명을 지향하는 사회변혁적 지향을 하는 노동조합을 적색노동조합이라고 불렀어요. 1년 동안 비타협적 옥중 투쟁을 벌이다 극심한 신경쇠약과 소화불량을 얻은 강주령은 32년 6월 7일 병보소로 풀려났습니다. 2달 뒤에 치열하게 살았던 31살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100여 명의 동지가 장례를 치렀어요. 요즘 열사들이 죽을 때 되게 비슷한 장면이 벌어지죠. 속발산 이런 데에서. 당시 신문기사입니다. 사망한 강은 쟁이 옥상인이다. 아버님께 쓴 편지입니다. 부친주 전상서. 여기부터 읽어볼까요? 불효 여식은 소원이 성취되면 재견하옵고 소원이 이루어지면 다시 뵙겠고 약불연 후 그렇지 아니하면 후 견제하리다. 나중에 땅속에서 뵙겠습니다.
이게 유소가 된 거죠. 그리고 저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 사진의 남자는 강주령의 동지 정달원입니다. 연희전문학교를 중퇴하고 연세대학교 전신이죠. 러시아 유학을 갔다 와서 사회주의 이론 학습을 지도했어요. 당시 조선에는 이러한 성향활동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많은 수준이었을까요? 드글드글했어요. 정말 천지사방에 넘쳤습니다. 러시아 혁명의 영향이 그대로 조선 땅으로 물밀듯이 밀려내려왔으니까. 자, 해방, 한국전쟁과 민주운동. 제가 정말 간단히 요약하는 겁니다. 뒷부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전평이 결성됩니다. 해방 뒤 45년 11월에 전평이 결성돼요.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전평은 16개 산별로죠. 1000개 이상의 지부분에 21만 명의 조합원, 500명 이상의 대의원, 11개의 지방평의회. 지금 민주노총과 거의 같은 형태의 조직입니다. 결성 3개월 만에 조합원 수가 57만 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실질적인 남한사회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조직이었습니다. 매우 변혁재앙적이었어요. 사실은 당시 남한사회 전체 분위기가 매우 진보적이었습니다. 우리 짐작보다 훨씬 더. 이것도 한홍구 교수가 설명했을 것 같은데 미 군정청이 서울 시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겁니다. 여기 보면 귀하에 찬성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미래 한국 정부의 형태와 구조에 대한 설문조사한 거죠. 자본주의 13%, 사회주의 70%, 공산주의 10%, 모르겠다 7%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물론 당시 사회주의라고 한 사람들은 사회주의였다기보다 분단돼 있었으니까 38선 이북은 소련이 통치합니다. 공산주의야. 38선 이남은 미군이 통치. 이건 자본주의야. 난 둘 다 싫어. 난 사회주의야. 이런 선택이 많았을 거라는 것이 학자들의 추측이에요. 그러나 70% 정도가 사회주의 선택했다는 건 정말 대단하잖아요. 남한사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대한노총이 결성되죠. 우익단체들은 전평에 대항해 대한노총을 결성합니다. 대한독립척성노동총연맹. 대한노총은 48년 정부 수립 이승만 대통령과 제1공화국 어용조직으로 전락하고 아예 총재가 이승만이었으니까 자유당의 비호 아래 조직폭력배와 경찰을 동원해 노동자들의 민주화운동을 진압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제 주장이 아니라 한국민주문화 대백과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총은 대한민국 초기의 우파의 어용노동조합 단체로 한국노총의 전신이다. 제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위키백과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때도 한국노총 간부들은 박근혜 지지하고 윤석열 지지하고 김문수 지지하는 겁니다. 태생이 좀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개혁적인 소수도 있으나 그래서 한국노총의 조합원 중에 학부에 들어와서 재수업 듣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으나 태생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미 군정은 전평을 탄압하죠. 총력으로 부산 철도 노동자 파업을 시작으로 전평이 총파업을 벌입니다. 전국적으로. 미 군청은 장택상 소청장을 시켜서 기관총으로 중무장한 3,000명 경찰과 대한민청 서북청년의 대동청년을 비롯한 우익깡패 동원해서 노동자들을 공격합니다. 노조 간부 16명을 포함한 1,200명 이상이 체포됐고 최소한 2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살당했습니다. 백과사전에서 사람들이 토벌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때 활약한 사람 중에 한 명이 김두한입니다. 일본도로 무장하고 개솔리를 갖다 붓고 파업 현장에 기관총을 2대씩이나 그들 앞 파업한 노동자 앞에 정조준 시켜놓고 가족까지 몰살하겠다고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내가 파업을 훌륭하게 진압했다. 평생 자랑했어요. 빨갱이들을 얼마나 때려잡았는지 막. 국민보도연맹이 결성됩니다. 이승만 정부는 48년 8월 15일 정부실과 동시에 전평을 비합법화했고 좌익에 대한 가장 강력한 통제 조치로 국민보도연맹을 결성합니다. 이 단체는 과거 좌익단체 및 전평 등에 참여한 사람 물론 사회 조금이라도 불만 있는 사람 모두 가입시켰습니다. 그 머슴 중에 주인한테 찾아가서 세경 한 톨 더 달라고 쌀 한 톨 더 달라고 말했던 머슴까지 다 가입시켰습니다. 사회에 바늘끝만큼 불만 있으면 다 가입시켜라. 경찰에 할당된 인원서를 채우기 위해 친인척 이름을 적어놓은 경우도 있었죠. 만일 지금 시대 한국 사회에 보도연맹과 같은 조직을 만든다면
성공회 대학교에서 밥꿈 카레 100년 전쟁을 수강한 학생들 정도의 성분은 다 가입해야 돼요. 여러분 정도면 다 가입해야 됩니다. 보도연맹은 실제로 학교 운동장 등에 집합시켜 방공 강의를 듣게 하고 미국 원조 물가루 등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거예요. 한국전쟁이 발생한 이후 때는 국군들은 마을마다 보도연맹들을 소집했습니다. 보도연맹원들은 방공 강의를 듣거나 밀가루 등을 타는 줄 알고 평소 하던 것처럼 모인 거죠. 오늘은 또 뭐야 가면 끝날 때 밀가루 한 포대 주는 거야? 이렇게 모인 사람들을 국군은 계속 청소하며 후퇴했습니다. 미군도 개입했다는 게 나중에 밝혀지기도 했고 이승만의 지시가 있었다 하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당한 보도연맹은 대략 10만 명, 2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것도 주장이 다양한데 이게 이렇게 10만 명, 20만 명 너무 오차가 크잖아요.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우리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몇 명을 죽였는지 파악해보자. 그런데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학살당했던 사진들이 저렇게 발견이 됐고요. 언론이 이 사진을 처음 보도할 때 제가 밑에 써있던 설명이 기억나요. 잠시 뒤에 자기가 죽을 것을 짐작한 사람의 표정을 보았다. 최근에 발굴하는 모습이고 이 이야기도 한은구 교수님께서 그 6월에 꽃이 피어나는 사진 보여주며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우리가 그때 활동했으면 다 죽었어요. 6.25 사변 때 피난 갔다가 돌아와 보니 노동자 간부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지. 보도연맹에 가입했다가 모두 다 죽었는데 똑똑하고 말 잘하고 글 잘 쓰고 잘생기고 정말 아까운 사람들이었다. 정평 주합원이었던 어르신이 한 말입니다. 100년 전에 우리 선배 노동자들이 만들었던 조선노동연맹에 조선노동총동맹 그리고 해방뒤 만들었던 전평 등의 전통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해방공간과 한국전쟁 와중에 한국의 민주운동 세력은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의 그 희가 말랐다는 별일 정도로 거의 소멸한 겁니다. 오래전 늦번 문익환 학교에 고등학생이 학교로 찾아와 인터뷰를 하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강진에 있는 학교죠. 북방 민중운동, 노동운동의 계승단절이 남한사회운동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분단되는 바람에 이북 지역에 훨씬 더 변혁지향적이었던 민중운동은 남한사회에 전수되지 못했으니까. 어느 학기 첫 강의 시간에 그 학생 하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방민중운동의 계승단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 학생이라면 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어요. 강의 끝난 뒤 한 학생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5년 전에 그 학생이 바로 접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뒤 군복무를 마치고 성공회 대학교 사회과학부에 입학했다는 겁니다. 근데 금방 안 보이더라고요. 실망해서 자퇴했나? 아유, 성공회도 별거 아니군. 제 강의도 끝까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가정관계도 강의도 별거 없네. 이거 실망해서 그만뒀나? 소식을 요즘 잘 모르겠어. 한번 생각난 김에 전화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연락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장면을 제가 보면서 그때 쓴 칼럼의 제목이 북방노동운동 계승단절에 대해 이렇게 말했던 학생이 생각난다. 이런 칼럼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차근문 씨 이야기 아까 했었죠. 부인은 사망했어요. 부인의 쌍둥이 언니 김선동 씨가 99세로 생전에 계셨습니다. 이것도 벌써 한 20년 전입니다. 최기준 박사가 인터뷰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할머니 차근문 혹시 아시죠? 모르는데요. 딱 잡아댑니다. 그리고 사진 찍지 말라고 저항합니다. 그거 찍지 마세요. 왜 찍습니까 사진? 최기준 박사가 바로 눈치를 챘어요. 할머니 저는요 경찰, 순사, 군인, 형사 이런 사람 절대로 아니고요. 제가 대학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입니다. 제가 학생을 가르치는. 우리가 지금 차은복 씨 역사를 기록해야 되는데 질문하실 분이 할머니밖에 안 남았거든요. 한참을 설득했습니다. 그때서야 알지. 그 사람 죽을 때도 알고 그때 일본 놈들한테 손녀딸을 가리키며 이 할아버지지요.
이렇게 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이자 노동운동가이자 혁명가인 차금봉 씨의 처형 김선호 할머니는 20년대부터 99세가 될 때까지 평생 그렇게 숨 죽인 채 사신 겁니다. 노동운동을 탄압했던 김도환 같은 극우 세력들은 자신의 한 행위를 평생 동안 자랑하며 살았어요. 그 극우 세력은 지금까지도 대부분 한국 사회 고위층으로 살아남았고 한국 보수의 뿌리를 형성했습니다. 한국의 보수는 다른 나라 보수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의 보수들이 남다른 이유란 칼럼도 썼지만 이 부분도 이제 한홍구 교수님이 훨씬 더 잘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민주운동의 불씨 전태일까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정당성이 취약한 박정희 군사정부는 경제성장과 반공 이데올로기를 정권 유지선으로 내세웠습니다. 부자를 빨리 부자로 만들어야 나라 전체가 부자가 된다는 논리로 임금 인상을 강력히 억제하고 노동운동을 규제하면서 재벌을 탄생시키는 등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극대화했어요. 그 이전까지 재벌이 없었나? 존재했으나 재벌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종합상사를 만들어 수출과 수입을 독점하게 해주면서 재벌을 키운 거죠. 70년 최저 생계비 62%였던 임금이 80년, 10년 뒤에 오히려 45%로 하락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국제노동기구 노동시간 통계에서 세계 최장시간 노동, 세계 유일 노동시간이 매년 증가하는 나라, 세계 유일의 여성 노동자 노동시 남성 노동자보다 긴 나라로 따라 특별히 기록됐습니다. 노동통계연감에 한국화는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특이한 사회다. 노동자의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유일한 합법적 노동운동 조직 한국노총은 정권에 협력하며 아래로부터 쏟아나오는 노동운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한국노총은 고용노조였으니까. 70년 11월 13일 청계천 평화시장 앞길에서 청년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외치며 분신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한국 노동자 인간선언이자 노동운동을 점하는 불꽃으로서 7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서막을 여는 역사 사건이라고 평가합니다. 생존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가운데 사진은 오른쪽 끝에 있는 분이고 오른쪽 사진은 가운데 서 있는 분이 전태일 열사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 50주기를 지냈죠? 그 10년 전에 40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에게 전태일은 뭐뭐뭐다 언론사가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도 물론 했어요. 그때 저는 전태일 5대 일기장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전태일 평전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그 일기장을 복사해서 10대번쯤 복사한 복사본이 돌아다녔는데 이걸 몰래 감춰놓고 읽으면서 가슴이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놀랐던 것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철학적인 깊은 생각들을 이렇게 수려한 문장으로 이걸 다 정리할 수 있었을까? 뿐만 아니라 두꺼운 노트 몇 권 분량으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을 때 감정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 물론 평전에 그런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마음에 드는 여성의 손가락을 묘사하는 문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책꽂이에서 연애시도 굉장히 많이 시집이 많이 셀리, 바이론, 키체 시집도 많이 발견이 됐거든요. 역서전을 그날이 50주기 때 드디어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전태일 열사 서거 50주기에 제가 나가서 설명을 맡았습니다. 엄중한 마음으로 준비했고 전 무사히 방송이 끝났는데 정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난 이제 다 이뤘다. 내 인생에 더 큰 욕심은 없다. 전태일 50주기를 맞아서 한국 노동자들과 학자들 대표해서 전태일 사건을 설명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웹툰 선거 그거 실제 모델이고요. 소개하기를 전부 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한참 또 설명하고 변명하고 시작했어요. 전태일 열사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이분은 분신하지 않아도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일화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평전에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제가 아는 PD가 평화시장 감자탕집을 취재하러 갔었습니다. 모녀식당 아마 지금도 있을 겁니다. 사장님 바뀌었겠죠. 꽤 오래전이었으니까. 식당이 별로 볼품이 없더래요. 좀 작고 약간 지저분하고 음식이 맛있는 것 같긴 한데
그분이 거기서 오랫동안 경영했다는 것뿐 특별한 다른 특징이 없어 보이더랍니다. 취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느 작가가 여기를 아이템으로 선정한 거야? 여기가 평화시장이잖아요. 전태일 열사가 평화시장 재단사였고 바로 그 앞길에서 분신했던 겁니다. 문득 사장님께 여쭤본 거죠. 전태일을 아세요? 사장님이 잘 알지, 진단거리 없는 걸. 분신 하루 이틀 전인가도 왔었다는 겁니다.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항상 전태일은 견숙공들을 데리고 오면 본인은 먹지 않고 견숙공들만 감자탕을 사준다는 겁니다. 견숙공이라고 그래봐야 나이가 13살, 14살 된 여성 노동자들입니다. 시다라고 불렸던 사람들이죠. 하루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던 사람들. 2층 다락방 제품 소리에 하루 종일 일하고 새벽녘에 눈 붙였다가 부시 일어나서 또 일하고 폐병 걸리고 막 피토하는 거 보고 전달자가 못 참은 거잖아요. 당시 평화시장 시다였다가 견숙공이었다가 나이 53살에 성공회대 입학하신 분이 계십니다.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셨습니다. 대학원에도 진학했어요. 그런데 그 석사 논문이 얼마나 훌륭한지 출판사 좀 빨리 좀 알아보라 이런 연락도 저한테까지 왔어요. 그 제가 창비 한겨레 출판 연락하니까 논문 파일 보내보십시오. 보냈습니다. 서로 절판하겠다는 하는데 그분이 어느 쪽에서 하는 게 나을까요? 한겨레 쪽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겨레 출판을 했습니다. 10살 여공에서 한 그렇게 나온 책이에요. 미싱턴 여자들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여주인공이 세 분이거든요. 가운데 있는 신순애 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나이 차가 저하고 뭐 한두 살 차이여서 친구처럼 지내는 분들이고 시사회 끝나고 같이 사진도 찍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셔요. 자기가 한 공장에 들어가 13살 2년 동안 있었는데 미싱이 1번부터 9번까지 있었다. 그러면 8대예요. 숫자산 쓰지 않았으니까. 직원이 20명이 좀 넘습니다. 그만둘 때까지 아무도 이름을 몰랐다는 거예요. 물론 한 명은 나중에 이름을 알게 되긴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지금 찾을 수가 없다. 그때 만났던 사람들 아무도 이름 몰라서 그냥 1번 비싱사, 3번 시다로만 기억할 뿐. 그러니까 다른 동료도 자기를 7번 시다로 기억할 뿐 이름은 모를 거라는 거예요. 2년 동안 일했는데도 자기가 7번 시다인데 7번 비싱사 언니 이름을 모른 채 그만뒀다는 겁니다. 그게 당시 시사들의 삶이었던 겁니다. 항상 본인은 먹지 않고 견숙공들만 감자탕을 사주니까 하루 사장님이 공짜로 한 그릇을 더 줬답니다. 이 공짜다. 손도 안 대고 가더랍니다. 다음날 왔을 때 전태일에게 사장님이 물어보신 거죠. 돈 받을까 봐 안 먹었니? 공짜인데 그게. 전태일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답했을까? 아이들한테 먹었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답하다라는 겁니다. 난 먹었어. 거짓말하고 안 먹고 있었으니까. 공짜로 줬다고 먹으면 안목이 들키잖아요. 이분은 이런 일화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공부할수록 감탄스러워요. 그래서 야, 100년에 한 명 날까 말까 한 사람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 친구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살아계셨으면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대단한 분입니다. KBS가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5개의 주제를 정리해서 한 주제당 5분 정도로 요약해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무료로 다 볼 수 있어요. 나중에 꼭 보세요. 그래도 안 보실 분들이 많아서 오늘 오후편의 일부만 잠깐 보겠습니다. 다 보지 않고 한 3분의 1 정도만 볼게요. 이게 분신 당시 상황이라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었잖아요. 홍경인 씨가 주연을 맡았었죠. 이분도 역사전을 그날에 출연해서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장면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별로 길지 않습니다. 보겠습니다. 그 한국 민중운동사를 설명할 때 저뿐이 아니라 대개 이렇게 시대구분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전태일 사건 이전과 이후로 많이 구분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회운동, 학생운동, 민주운동의 전통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전태일 사건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 앞에 이어지는 역사는 없습니다.
전통이 이어지지 않은 거지. 이게 한국 민주운동사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지금 민주노총 등 한국 노동운동의 전통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전태일 열사 사건에서 멈춥니다. 그 이전에 노동운동 역사 연결되는 고리는 거의 없다. 일제에서 시작된 선배들의 노동운동은 해방, 공간과 강국전쟁 아직 거의 소멸했습니다. 시가 말랐다고 표현할 정도로 70년 전태일 사건이 하나의 불씨가 되어 70년대, 80년대 노동운동이 살아남았고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진 노동자 열망이 87년 7, 8월 거대한 활화산처럼 분출될 수 있었던 거죠. 지금 한국 노동운동의 모습은 전태일한 불씨로 시작된 성과라고 할 수 있어요.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 95년 베를린 영화제 본선에 진출했을 때 영어로 번역된 제목이 A Single Spark였습니다. 하나의 작은 불씨. 적절한 제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소선 선생님을 제가 생전에 인터뷰했을 때 일이에요. 이것도 20년이 넘었네요. 전태일 어머니 이소선 선생님이 모든 인터뷰에 일절 응하지 않고 계시던 시기에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태일 열사의 민주화운동 보상 신청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뭔가 어려움을 견디며 전태일 기념사업회 활동을 끈질기게 이어오고 있는 활동가가 동행한 덕분에 그나마 어렵게 성사된 자리였어요. 선생님은 너희가 만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인터뷰하지 못하게 막으라고 했더니 지들이 하자고 하네. 라며 입을 여셨습니다. 전태일 열사에 관한 이야기를 꼬치꼬치 묻는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또 하려면 내 속에 가라앉아 있는 구정물을 모두 헤집어 퍼내야 해서 며칠 동안 잠 못 잘 텐데 그래도 꼭 얘기해야 되겠소? 단 뻔뻔스럽게 네 라고 답하면 녹음기를 들이밀었습니다. 2시간 정도 녹음할 수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다시 들어본 녹음 테이프에는 내가 화장실에 다녀오느라고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선생님이 활동가에게 기속말로 물어보시는 말이 녹음돼 있었습니다. 아마 녹음이 된다는 걸 신경 쓰지 못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밥은 먹고 사냐? 난 겁나서 못 가본다. 힘들게 고생하며 일하는데 내가 가서 뭔 할 말이 있나 싶어서. 전태일 어머니가 전태일 기념사업회에 차마 오시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며칠 뒤 활동가를 만나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활동비는 나와요? 뭐라고 답했을까요? 망설이며 답했습니다. 6년 동안 제대로 나온 달은 한 번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의 전태일 기념사업회 한번 가보라고 권하고 싶다. 허름한 연립주택 반지하방의 그 창신동에 전태일 기념사업회 허름한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전태일 열사 기념관을 그 모양으로밖에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진보운동의 수준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 무렵에 이제 박정희 기념관을 짓겠다고 그랬으니까 정부가 길을 걷다가도 가슴이 메인다. 전태일 기념관을 나라 돈으로 번듯하게 세워 지을 수 있는 날은 언제일까? 이게 2009년에 제가 썼던 글입니다. 얼마 뒤 활동가는 더 열악한 단체로 옮겼고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큰 집에 살다가 작은 집으로 살림을 줄여 이사한 것처럼 어려운 결단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소선 선생님 돌아가신 뒤 장례식 치르면서도 그 활동가 온갖 굳은 일을 다 맡아하는 이 모습이 정정면에 띄었습니다. 선생님의 죽음에 대해 온갖 명사들이 소감을 말하고 언론이 기사화했지만 그 활동가 이름은 어느 기사에도 검색되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항상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세월이 지나 전태일 재단도 설립됐고 전태일 기념관도 나라 돈으로 번듯하게 지어졌습니다. 감개무량한 일이에요. 가보셨을 겁니다. 전 얼마나 멋있게 지었습니까? 수십 명이 여기서 일하고 있죠.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전태일 기념사업회를 지킨 활동가 없었다면 전태일 기념관 이렇게 건립될 수 없었을 겁니다. 어느 조직에서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느 조직에 일하든 어느 단체에 일하든 학교에서 어느 동아리에 있든 가장 어려운 시기에 지킨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점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 공간을 지켰던 사람들은 이 건물에는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운동이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경찰도 군인도 선배를 챙기는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노동운동은 그런 조직이 없잖아요. 그저께 우리 노동아카데미 강사가 김호철 작곡가였습니다. 민중가요를 내가
생각할 땐 거의 90% 정도 작곡한 사람이에요. 우리 감각으로 느끼기에는 생계가 막막해요. 그런 사람들도. 재단을 설립하자, 민주어종 조합원이 10원씩만 한 달에 내자, 그게 안 되는 게 우리 사회입니다. 한결같은 사람은 어디에나 있다. 제가 썼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전태일 재단과 보수 언론 조선일보가 공동 기획했다는 연재 기사에 대해 여러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착잡하죠. 오랜 기간 외롭게 전태일 염사협회를 지켰던 활동가가 혼잣말처럼 쓸쓸하게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전태일 열사가 여러 사람한테 도움 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운동권이고 비운동권이고 기념사업회 활동이 양력에 들어가는 시대잖아요. 김문수 씨 양력에도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했던 말이에요. 근데 이분을 성공회대학교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공부하고 있어요.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끝났을 것 같습니다.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다니는 게 성공회대학교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시간을 잠깐 봅시다. 좀 더 해도 되겠네요. 70년대 민주노조 운동까지 하고 싶게요. 동일방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되게 이렇게 구분하는데, 전태일 이야기 중반쯤까지는 제가 자료에 의해서 강의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 강의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한국 민주운동사 시험 볼 때는 제 강의가 별로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전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야기하니까, 이 뒷부분들은. 근데 그거 알고 저에게 부탁하는 거여서 그냥 그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극심한 탄압으로 민주화운동, 노동운동은 종교기관의 우산 아래서나 겨우 숨통을 트일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 도시산업선교회가 대표적인, 여기 인천 기독교 도시산업선교회 건물인데, 전 고등학교 때부터 이 건물에 드나들었습니다. 왜 초가집에 선교회 사무실 마련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선교 대상과 같은 수준에서 생활하고 활동한다, 이 원칙이 있었으니까. 더 잘 사는, 더 깨끗한, 더 화려한 곳에서 일하지 말자. 예수에도, 가톨릭도 그런 원칙이 있어서, 그 푸른 눈의 한국인 정유루 신부가 그 판자촌 운동하면서 보금자리에서 사실 때 가서 보니까 7평짜리 아파트에서 연탄불 갈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외국에서 오신 분인데. 선교 대상과 같은 수준에서 활동한다, 그런 질서 때문에. 왼쪽 사진에 있는 신부자들 중에서 오른쪽 끝에 앉은 분이 조하순 목사님이고요. 한 위장 취업자 1호라고 이야기되는 목사의 신분이지만 공장에 들어가서 1년 동안 노동을 하면서 동일방직 싸움에 씨앗을 심은 거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여성들이 주로 동일방직 노동자들입니다. 이 건물에서 동일방직 노동자 소모임 40개 정도가 운영이 됐어요. 동일방직 투쟁은 40개의 소모임이 동력이 돼서 이끌어온 싸움입니다. 그 사정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공단 주변의 종교실에서 야학, 노동상담 등의 방식으로 노동자를 만나고 소모 형식으로 노동자를 교육하며 노동운동을 지원했어요. 종교의 우선 아래서나 잡혀가지 않고 이런 게 가능했으니까. 72년 5월 10일 동일방직에서 한국 최초의, 한국이라기보다 남한 최초 여성 노동자 위원장이 선출됩니다. 방직 공장은 95% 정도가 여성 노동자인데도 해방 뒤에 계속 남성인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런 건 남자만 하는 줄 알았던 시대니까. 그게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잖아요. 가운데 있는 여성입니다. 주길자 씨예요. 창립 기념 행사를 할 날 가수를 초청했습니다. 그때 사회 보러 온 코미디언이 남본이라는 총각 코미디언이었습니다. 노동자 대표라는 여성이 마이크 잡고 말하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분 인상이 굉장히 좋거든요. 환출하고 호감형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나중에 찾아와서 프로포즈했고 결국 결혼했어요. 그래서 한국 최초의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 위원장이 남보은 씨의 부인이고 100년 해로가시면서 잘 사십니다.
여성노조위원장이 선출된 뒤 노동조합이 회사의 통제에서 벗어나 민주화되자 회사 정된 중앙정보부가 아주 공식적으로 나 중앙정보부 누구요? 이러고 개입했으니까 이번 선거에서 누구 위원장 나가시고 대의원 누구누구 하세요. 중앙정보부가 정해질 때입니다. 78년 중앙정보부와 서민노조에 사주를 받은 남성조합원들은 여성 기숙사 문에 대못을 박아 폐쇄하고 남성 대의원들만 참석해 기습적으로 집행부 불신을 결의하는 대의원대회를 개최하려고 시도했어요. 여성 노동자들 기숙사 창문으로 뛰쳐나와 본관 앞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요즘처럼 스티로포를 깔고 천막을 치고 농성이 아니라 콘크리트 바닥 위에 담요 한 장도 없이 누워 버티는 그야말로 자살택이었습니다. 삼복도의 땡볕 아래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실제로 지쳤을 때 무술 경관 부대가 들이닥쳤죠. 당시 전투경찰은 상설되기 전이었어요. 한쪽 구석에 야비관처럼 엉켜있던 노동 중에서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모두 옷을 벗읍시다. 그렇게 하면 저놈도 사람인데 참 어려우면 손을 대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400여 명이 하늘색 작업복을 흔들며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사건이 바로 그 반나체 시위, 나체 시로 이야기되는 사건입니다. 이런 투쟁을 통해 우여곡절 끝에 노동자 지부장을 선출하기 위한 대의원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야간 근무죠. 일이 6시에 끝나요. 공장문이 열리자마자 노동자의 작업복도 갈아입지 못한 채 그 작업복이 되게 짧은 주름치마입니다. 왜냐하면 현장 온도가 40도가 넘습니다. 온도가 높아야 옷감이 예쁘게 나온다. 그래서 낮추지 않습니다. 투표 설치된 노동자 사무실로 새벽길을 내달렸죠. 투표하게 달리를 한 노동자들, 우리가 몇 초라도 늦으면 일이 잘못될지도 몰라. 상황이 그만큼 긴박했습니다. 줄지어 투표가 시작되려는 순간 투표소가 설치된 노동자 사무실에 회사에 사주를 받은 남자 조합원들이 난입했습니다. 그 남자 노동자들 손에는 기숙 화장실에 똥을 가득 받아온 양동이와 바가지가 들려 있었어요. 바가지로 똥을 퍼 노조 사무실에 뿌려대면서 들이닥친 남자들은 여성 노동자들 옷 속에 똥을 들이붓고 입안에 수저넣기도 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 꼬꼬무가 동일방지 노동자 사건을 다뤘잖아요. 도입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 사진이 뭐겠어요? 네,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때 우리가 만들었던 유인물이에요. 상당히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똥을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는 카메라는 지판제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었고 큰 회사나 공장 정문 근처에 항상 사진관이 있었어요. 제가 충주 대농가봐도 있고 원품방도 그렇고 다 사진관이 회사 정문 근처에 몇 개씩 있었습니다. 고향에 보는 사진을 거기서 찍었어요. 그 사진관이 아직 간판을 가지고 내리지 않았습니다. 동일방제 앞에 아직도 그냥 있어요. 운영을 하지 않지만. 그리고 그 아저씨는 동영상에 잠깐 나왔지만 몇 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다행히 많이 회복이 돼서 그래도 인터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옛날의 기억이 조금씩 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분이 역사기행할 때 사진관 앞에 가서 사진 같이 찍습니다. 지금도.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내가 그때 한 10통 이상 찍었어. 그때는 필름 카메라로 찍을 때니까 한 통에 24장 찍히는 필름을 쓸 때거든요. 사진을 다 찍고 났더니 똥 묻은 봉투에 돈을 담아 사진값으로 주는데 그걸 못 받겠더라고. 이 돈 받으면 나 지옥 간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런 얘기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사진이 남은 거죠. 그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40개 소모임 중에 한 소모임이에요. 덩쿨 클럽인가 뭐 이랬을 거예요. 왼쪽 세 번째 분이 조화순 목사님입니다. 한국 최초의 위장 취업자 1호라고 이야기되는. 그땐 이런 각도로 사진을 다 찍었잖아요. 지금 연세가 90 넘으셨는데 이땐 80 좀 넘었을 때 박물관에서 잠깐 저를 만났어요. 제 친구가 모시고 왔더라고요. 몸이 좀 불편하신데. 근데 저를 보자마자 조화순 목사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왼쪽 세 번째 있는 분과 같은 분이에요. 동일인입니다. 요 녀석은 변한 게 없어. 그래서 같이 갔던 대학원생들이 깜짝 놀랐어요. 하교자한테 요 녀석이래. 그래서 내가 제가 환갑 넘은 지가 언제인데 요 녀석이 뭡니까? 그냥 20살 때의 저를 기억하시는 거죠, 이분이. 이런 전시가 있었습니다. 메이드 인 인천. 무렵 제가 썼던 칼럼의 내용입니다. 이청각의 소미불 박람새 화장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메이드 인 인천 전시가 열렸다. 미세연구가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획이 가능했는지 신기했다. 한 학예사가 몇 년 동안 정말 자기 목을 걸고 준비한 거예요. 예산단에서. 7, 80년대 인천 지역 노동자들의 삶의 흔적을 보여주는 귀한 전시를 가득 차 있었다. 동일방주 이청각 지부장이 나를 전시 한쪽으로 끌고 가더니 말했다. 이거 어머니가 나 시집갈 때 주시겠다고 혼수로 준비하셨던 소미불이야. 노동운동에 일생을 바친 이청각 씨는 비혼이에요. 수십 년 동안 세이블인 거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내가 40여 년 전 노동운동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만난 사람들이 동일방주 해고 노동자들이었습니다. 124명. 나이가 비슷해 서로 친구처럼 지냈어요. 그게 저에겐 천운이었던 거죠. 직장 해고된 뒤 10개 민사소송을 거쳐 10년 만에 복직하고 마침내 노조위원장까지 한 박남수 씨가 설명해 줬어요. 이거 내가 결혼할 때 아내가 혼수로 장만해 왔던 화장대야. 박남수 씨가 복직하면서 나에게 물려준 노동상담소에서 제가 23년 동안 일했어요. 나중에 노동문제연구소로 발전했습니다. 문을 닫았을 때 한원구 교수가 우리 학교로 오는 건 어때? 그래서 오게 된 겁니다. 제가 여기. 이 선배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다. 박남수 씨예요. 이게 가운데가 이청각 씨의 혼수 이불이고 오른쪽이 박남수 씨의 혼수 화장대입니다. 왼쪽에 있는 옷은 반도 상사 장현자 씨가 결혼할 때 입었던 결혼 예복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연구가 굉장히 취약한 편인데 그래도 이런 걸 했더라고요. 나중에 인천시에 와서 인천시장이 그나마 그때 송영길 씨였을 때였나 그래서 인천에서도 합시다. 그래서 몇 달도 한적했습니다. 이 건물은 이제 한원구 교수님 강의도 나오는 사진이지만 남영동의 대공분실이었던 건물입니다. 서울 방향으로 가는 남영역 플랫폼에 딱 내리면 마치 손으로 닿으면 만질 정도로 가까이 있어요. 위에서 세 번째 있는 건물이 바로 그 창이 손바닥처럼 좁은 이유는 저희가 취조실이었으니까 욕조가 있는 탈출하지 못하도록. 저도 가봤지만 한국의 천재 건축가가 설계했어요. 그런데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요, 자기가 몇 층에 왔는지 파악이 안 되는 정말 신기한 건물입니다. 눈 감고 따라 올라가면 자기가 몇 층에 갔는지를 전혀 나중에 말할 수 없는 천재적인 설계로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민주운동기념관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많은 사람이 노력을 했어요. 여기서 인권 관련 행사를 계속 해야 나중에 이 건물이 그런 용도로 쓰일 수 있다. 그래가지고 동일방 노동자들이 정말 30여 년 만에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도 가서 거기서 강의도 오랜만에 했어요. 끝나고 찍은 사진인데 누가 말 한마디 안 했지만 이런 각도가 딱 나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여성 노동자의 길이라는 전시가 있었어요. 동일방 노동자들이 출퇴근하는 그 길목에서 이런 전시가 있었는데 저는 못 가봤습니다. 어떤 동료가 갔다가 여기 하종강 네 사진이 있더라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제 물들인 야전 잠바를 몇 년 동안 입었습니다. 마치 트레이드 마크처럼 운동권들이 좀 그랬죠 그때. 가운데 있는 여성이 바로 이 사진의 제 오른쪽에 있는 여성이에요. 30년쯤 뒤의 모습이네요. 이 사람들이 바로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DMZ 영화제라는 게 있어요. 10개 우리라는 김미래 감독의 다큐멘터리가 상영됐는데 관객과의 대화 장면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 티켓이고 10개 우물의 주인공이 안순애 씨입니다. 동일방 해고 노동자예요. 왼쪽에 두 번째 있는 여성이 동일방의 노동자인데 동일방에 다닐 때 모습은 이랬습니다. 가운데 있는 여성입니다. 별명이 서늘한 미인이었어요. 판자촌을 오질 우범지대에 살았기 때문에 14살 때부터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품속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썼던 칼럼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열기우물에서 김미래 감독은 80년대 인천 만석동, 화수동, 십정동 빈민지역 활동했던 김현숙 씨를 통해 알게 된 동일방직 노동자 안순애 씨를 중심에 놓고 다른 부문운동보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빈민지역 타가운동의 주역들이 과거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의 흔적을 책으로 하듯 추적한다. 내가 각별한 느낌으로 이 작품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80년대 초 바로 그 만석동, 화수동, 십정동에서 김현숙, 안순애 같이 어울렸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학생운동을 정리하고 사회운동으로 진입했던 천연병 시절 처음 만난 사람들이 안순애 씨를 비롯한 동일방직 노동자들과 김현숙 씨를 비롯한 도시빈민 활동가들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 인생의 천운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나이가 비슷해서 친구처럼 지냈어요. 근데 여러분 한국 역사에서 동일방직 노동자들과 친구처럼 지냈다는 게 얼마나 큰 벼슬인지 모르실 겁니다. 아마. 안순애 씨와 김현숙 씨가 육공단 만화방염 노동상담소에서 활동했던 추억에 관해 비교적 길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 노동상담소를 안순애 씨 다음에 운영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삼익가구에서 노조 설립 결성했다가 개박살이 난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날 삼익가구 저에서 정문에서 유일하게 잡혀갔던 사람도 바로 저였어요. 9.4일생으로 도망쳐 나와 나중에 하수동에 바로 그 민들의 타가방에서 다시 만났을 때 안순애 씨가 경비들 6명이 달랑 들고 가니까 꼼짝도 못하고 잡혀가다만 놀렸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 목소리가 생생히 기억납니다. 영화상이 끝난 뒤 안순애 씨 다가가 말했습니다. 그 만화방 옆 노동상담소를 안순애 씨 다음에 운영한 사람이 바로 나였잖아. 뜻밖에도 그랬어? 근데 그만두면서 그냥 문 닫은 거 아니었어?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런 기억의 차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노동상담소가 나 같은 사람에게는 인생 획을 긋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일이었지만 안순애 씨 같은 노동자에게는 지나온 삶이 숱한 흔적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안순애 씨에게 그날 삼익가구 정문 앞에서 유일하게 잡혀가서 바로 나였잖아 라고 말하자 안순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아무 한 것도 없는 사람이 그날 거기는 뭐하러 왔다가 잡혀가? 안순애 그날을 아무 한 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노동자 설립하고 개박살할 때까지 겪었던 숱한 사연들에 비하면 내가 한 역할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가 하찮은 역할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안순애 씨가. 김미래 감독이 자꾸 나를 무슨 투사처럼 표현하고 싶어 하는데요. 나는 역사를 바꾸거나 혁명을 하려고 싸운 것이 아니었어요. 노동자였을 때나 농민이었을 때나 더는 뒤로 물러설 것이 없었으니까 앞으로 한 발 내딛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뿐입니다. 지식인들처럼 다른 데로 도망갈 곳이 없었으니까 계속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농사지면서는 농민회 또 회장, 여성 농민회 회장도 하고 뭐 그랬거든요. 한때는 동지였으나 결국 대학이라는 곳으로 도망간 지식인으로서 한없이 부끄럽고 미안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이게 꼭 자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노동자를 대해왔던 마음이 이런 거였으니까. YH 무역노조는 10분간 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끝나고 나서 출석 부르면 되죠? 쉬는 시간 끝나고 제가 타이머 하나 띄워놓을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